지금 당장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 그 서늘한 감각 당신도 잘 아시죠? 나는 내 차 열쇠를 찾고 있어. 영단어로 I'm looking for my car keys. 아, 그거 진짜 너무 싫죠. 막 등에서 식은땀 나는 기분. 맞아요. 소파 쿠션 틈새를 막 뒤지고 어제 입었던 외투 주머니를 허둥지둥 파헤치는 바로 그 다급함 말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대상을 향해 시선을 던지는 행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네네. 아주 현실적인 출발점이네요. 물리적인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의 당혹감은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울리거든요. 그렇죠. 사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10개 영어 구동사 리스트잖아요. 단순히 단어장 외우듯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럼요. 이 짧은 단어들의 조합이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갈등하고 마침내 타협해가는 우리 삶의 궤적을 얼마나 완벽하게 초형하고 있는지 그 언어의 지도를 그려보는 게 우리의 진짜 목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탐정이 돋보기를 들고 전치사 for가 가리키는 그 목표물을 향해 시선을 두는, 늑하는 느낌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돋보기의 초점을요,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방향성 쪽으로 쓱 돌려보면 어떨까요? 방향성이요? 약간 추상적인 영역으로 가는 건가요? 맞아요. 자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예시가 바로 그 확장을 보여주거든요. Many people look for jobs online. 많은 사람이 온라인으로 일자리를 찾는다. 완전히 똑같은 look for 구조의 문장이잖아요. 오, 그러네요. 소파 틈새를 뒤지던 그 다급한 손길이 이제는 모니터 앞에서 내 미래를 스크롤하는 신중하고도 절실한 눈빛으로 바뀌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인 열쇠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대한 퍼즐판 안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나의 쓰임새를 탐색하는 추상적인 영역까지 이 look for의 스펙트럼이 뻗어나가는 거죠. 와, 차열쇠부터 일자리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그 행위 자체가 결국 내게 없는 것에 대한 뼈저린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결핍이잖아요. 결핍이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무언가를 그렇게 치열하게 찾다 보면 솔직히 혼자서만 끙끙대기에는 한계가 오지 않나요? 그렇죠. 혼자서는 절대 다 못 찾아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입을 열고 타인과 접속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고립된 채로 모든 걸 찾아낼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언어적 도구가 등장합니다. talk about,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다. 아, 이제 입을 여는 단계군요. 네, 내면에 있던 결핍이나 찾고자 하는 열망을 바깥으로 꺼내는 소통의 과정인 거죠. 여기서 핵심은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만들어내는 공간감에 있습니다. 공간감이요? 어바웃이 공간을 만들어요? 네, 이건 그냥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하고 허공에 흩어지는 잡담이 아니거든요. 특정한 주제를 테이블 한가운데 딱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 주변을 빙 둘러서서 메스를 들고 심도 있게 해부해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자료에 있는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We need to talk about the problem.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해. 아니에요.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하하, 그렇죠. 되게 무겁죠. 직장 상사나 파트너가 무거운 얼굴로 우리 그 문제에 대해 얘기 좀 해 이러면 일단 심박수부터 확 올라가잖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방어 기제부터 작동하죠. 그 테이블 위에 올려간 그 문제라는 주제의 질량이 너무 무거워서 진짜 나무 테이블이 지그덕거리며 짓눌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무게감에 압도당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틀어보죠. 터커버웃이라는 행위 자체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숨막히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다른 예시가 있나요? 테이블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에 따라 공기의 질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료의 다음 예시를 볼까요? They a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plans. 그들은 여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그렇죠. 아까 짓눌려 있던 그 테이블 위에 무거운 문제를 치우고 여름 계획이라는 가벼운 지도를 펼쳐놓는 순간 소통은 억압이 아니라 설렘으로 변모합니다.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예산은 얼마를 쓸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 talkabout은 우리 관계의 온도를 조율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인 셈입니다.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실컷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무작정 떠들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즐거운 여름 계획이라도 비행기표를 결제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당연하죠. 행동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순간 우리는 세 번째 단어 decide to,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다라는 행동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언어의 구조 자체가 좀 흥미로워요. 그냥 decide만 써도 결정하다는 뜻인데 왜 굳이 뒤에 to가 착 달라붙어서 우리를 밀어내는 느낌을 줄까요? 밀어내는 느낌이요? 네, 마치 머릿속 생각에서 현실의 행동으로 팽팽한 화살표가 쫙 그어지는 기분이거든요. 와, 언어의 물리적 성질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네요. 전치사 to의 본질이 바로 그 벡터, 즉 방향성과 추진력에 있거든요. 방향성과 추진력. 네, decide가 단순히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판단이라면 to가 붙는 순간 그것은 목적지를 향해 실제로 몸을 던지겠다는 실존적인 선언이 됩니다. 아, 실존적인 선언. 너무 멋진 말인데요. 자료에 이런 문장이 있죠. She decided to move to a new city. 그녀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네네.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이 기존의 궤도에서 이탈해 완전히 새로운 좌표를 향해 꺾이는 그 거대한 모멘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살던 곳, 익숙한 관계를 다 뒤로 하고 낯선 도시로 간다는 건 진짜 인생의 거대한 방향타를 돌리는 일이니까요. 엄청난 결단이죠. 하지만 삶이 매일 그렇게 스펙타클한 결정들로만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수준에서 던지는 화살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I decided to exercise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운동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이거 되게 흔한 결심이잖아요. 아, 매년 1월 1일마다 하는 그거요? 맞아요. 비록 며칠 못 가 포기할지언정 적어도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만큼은 내일 아침에 나를 향해 아주 단호하게 긍정적인 화살표를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던 매일 아침 러닝머신 위를 뛰기로 하든 이 행동의 핵심은 바로 통제력에 있습니다. 내가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요? 네, 내가 내 삶의 핸들을 쥐고 주체적으로 방향을 선택한다는 그 감각이 인간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제가 계획한 대로 하루가 흘러갈 때 되게 짜릿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달콤한 착각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착각이요? 갑자기 분위기가 서늘해지는데요. 당신이 주차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동안 당신의 통제권 밖에서 무자비하게 그야말로 제멋대로 작동하는 세상의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있거든요. 아, 설마 바로 네 번째 단어, go up, 오르다라는 현상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상승. 이거 듣기만 해도 벌써 지갑이 얇아지는 기분이 드네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흔한 절망이죠. The price of milk went up again. 우유 가격이 또 올랐다. 이 문장이 주는 미묘한 무력감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마트 갈 때마다 한숨 나오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르니까. 마트 진열대 앞에서 당신은 우유를 사지 않기로 결정, 그러니까 decide to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의 숫자가 시장 논리에 의해 보이지 않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리는 그 현상 자체에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주체도 지워진 채 그저 올라가 버렸다는 결과만 남겨진 이 문장 구조는 인간의 무력함을 극대화합니다. 완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의 풍력이네요. 그리고 돈 문제만큼이나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또 하나 있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대자연입니다. The temperature will go up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기온이 오를 것이다. 아, 날씨. 이건 진짜 답이 없죠. 내가 아무리 아침에 시원한 옷을 챙겨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한들 오후에 태양이 이글거리며 기온을 끌어올리는 걸 무선수로 막겠어요. 자본과 자연이라는 이 거대한 두 축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로 치솟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통제권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 상황이 악화될 때 인간의 내면에서는 필연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방어 기제라면 어떤 감정인가요?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섯 번째, worry about,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다 라는 심리적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아하. 거대한 무력감이 낳은 아주 자연스러운 부산물인 셈이죠.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마음이라도 동동 구르는 거군요. 근데 우리가 걱정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about 뒤에 두는 것들을 보면 그 양상이 참 극단적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극단적인가요? 첫 번째 예시를 보면요. Don't worry about the small things. 사소한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에너지의 80%를 이런 얕은 물과 같은 걱정에 쏟고 살잖아요. 아, 완전 공감해요. 자기 전에 막 이불킥하고 그러잖아요. 내일 회의 때 이불옷이 구겨졌으면 어떡하지? 혹은 아까 내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은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요. 인간 뇌의 피곤한 특성 중 하나죠. 위험을 감지하는 더듬이가 너무 예민해서 굳이 소모하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허비하는 겁니다. 맞아요.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 걱정이라는 감정을 단순히 덜어내야 할 시스템 오류로만 치부해선 안 됩니다. 어떤 걱정은 우리 존재의 깊은 뿌리와 닿아 있거든요. 존재의 뿌리요? 네, 두 번째 예시가 그 증명입니다. Parents always worry about their children. 부모님은 항상 자녀를 걱정하신다. 아, 부모님의 마음. 이 문장에서의 걱정은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세상 속으로 당신의 분신을 내보내야 할 때 발생하는 본능적인 안전장치이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애정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와, 걱정이 사랑의 증거라는 해석. 정말 멋지네요.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대신 불안을 끌어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의 연대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보죠. 머릿속으로 걱정만 하고 있다고 치솟는 물가가 잡히나요? 절대 안 잡히죠. 사랑만으로는 아이의 학원비를 낼 수 없고 걱정만으로는 식탁 위에 빵을 올릴 수 없습니다. 결국 감정의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가장 차갑고 현실적인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순간이죠. 바로 여섯 번째 단어, pay for, 비용을 지불하다라는 단계죠. 현실 세계와 맺는 가장 명확한 물리적 계약의 순간입니다. How much did you pay for this? 이것에 얼마를 지불했니? 이 평범한 질문 안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본질이요? 어떤 건가요? 당신이 방금 얻은 그 가치, 그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당신의 시간과 노동이 응축된 결과물인 돈을 과연 얼마나 교환했느냐, 그 포의 가치를 묻는 겁니다. 타인의 노동이나 재화를 거저 얻을 수 없다는 그 냉엄한 대가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렇게 분석하니까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받는 행위가 엄청나게 철학적인 교환의식처럼 느껴지네요. 일상이 철학이죠. 근데 페이퍼가 항상 그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엄마는 아니잖아요. 일상에서는 아주 따뜻한 호의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누군가에게 밥을 사줄 때처럼요. 네, I will pay for the coffee today. 오늘은 내가 커피값을 낼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작은 환희가 있잖아요. 아, 공짜 커피는 언제나 환영이죠. 그쵸. 그 환희의 이면에는 돈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커피값을 대신 내겠다는 건 단순히 화폐를 대신 지불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당신과 마주 앉아 나누는 이 시간, 이 대화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물질적 책임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 맺기의 선언인 거죠. 와, 정확합니다. 지불이라는 차가운 경제적 행위를 타인에 대한 따뜻한 호의와 환대로 치환하는 아주 우아한 마법 같은 순간이네요. 오늘은 내가 살게 라는 말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커피값을 기분 좋게 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마냥 평화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삶은 계속되니까요. 내일 당장 큰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늘에선 먹구름이 몰려올 수도 있죠. 지불해야 할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는 방패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네, 7번째 단어네요. 여기서 prepare for, 무한간을 준비하다라는 적극적인 방어 기제가 등장합니다. 아까 나눴던 worry about, 즉 걱정하는 게 석수무책으로 감정을 소모하는 거라면 이건 아주 이성적으로 내 참호를 파는 행위 같아요. 완벽한 대비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확실한 혹은 불확실한 위협을 향해 그 for를 향해 시간보다 앞서, 즉 pre 해서 내 무기를 세팅하는 행위니까요. 아, pre와 for의 조합이고요. 자료를 보면 Students are preparing for the final exam.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말고사라는 건 파괴력이 크긴 하지만 날짜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예측 가능한 위협입니다. 달력에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그 위협이 현실로 닥쳤을 때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식이라는 모래주머니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죠. 예측 가능한 위협은 그렇다 치고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맞아요. We should prepare for the heavy rain. 우리는 폭우에 대비해야 한다. 태풍이 언제 올지, 비가 얼마나 쏟아질지 정확히 모르지만 창문에 막 테이프를 X자로 붙이고 배수구를 청소하면서 다가올 혼돈을 통제해보려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오늘 밤 당신이 가장 시급하게 모래주머니를 쌓고 prepare for 해야 할 당신만의 포구는 무엇입니까? 다들 각자의 삶 속에 저마다의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이겠죠? 네,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불편한 신실을 하나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밤을 새워 기말고사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배수구를 티끌 하나 없이 청소해 두었다고 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준비를 다 했는데도요. 바로 시간의 지연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8번째 단어, wait for, 기다리다 라는 정체의 구간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이 나타났네요. 우리는 원하는 걸 스마트폰으로 클릭 한 번이면 당일 배송받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무기력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을 일종의 형벌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I am waiting for the bus now. 나는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정류장에서 스마트폰 시계만 들여다보며 발을 구르는 그 초조함. 1분이 1시간 같죠? 내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줄 거대한 시스템, 즉 버스가 도착하지 않으면 그 모든 준비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리적인 시간이 강제로 멈춰버리는 데서 오는 지독한 무력감이죠. 하지만 이 wait for가 주는 시련의 뒷면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엮어내는 아주 귀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귀한 가치요? 기다리는 게 짜증만 나는 게 아니고요. 네, 다음 예시를 보세요.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다리게 만든 상황이군요. 앞서 버스를 기다리던 당신의 초조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1분 1초가 아까웠죠? 그런데 누군가가 바로 그 귀중한 자신의 시간을 깎아서 늦어지는 나를 위해 기꺼이 멈춰서 주었다는 사실. 이 문장은 타인의 시간을 할애받은 자가 바치는 가장 깊은 연대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는 세상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았는데 나를 기다려준 사람 앞에서는 세상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네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다림 끝에 마주한 현실이 늘 따뜻한 포용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산 넘어 산이잖아요. 긴 기다림 끝에 탄 버스는 사람들로 꽉 차서 숨쉬기도 힘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어컨까지 고장나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불쾌한 현실에서 우리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피할 수 없는 불쾌함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9번째 단어, deal with, 무언가를 다루다, 해결하다라는 가장 치열한 삶의 태도를 요구받게 됩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군요. 이 단계에서는 어떤 회피나 환상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의 멱살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끝장을 보겠다는 실전의 영역이죠. 예전에는 이 단어를 들으면 링 위에 오르는 권투 선수가 생각났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오,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링 위에서의 거창한 싸움보다는 왜 가방 속에서 며칠 동안 엉망으로 꼬여버린 수십 가닥의 이어폰 줄이나 전선 뭉치를 풀어내는 과정 같아요. 아, 그거 진짜 스트레스 받죠? 짜증난다고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수도 없고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복잡한 매듭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풀어내야만 하는 그 막막하고도 치열한 과정이요. 아주 적절한 시각화입니다. 꼬인 전선을 푸는 첫 번째 단계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해야 하거든요. He knows how to deal with stress. 그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안다. 일단 내 멘탈부터 챙겨야 한다는 거군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내 숨통을 조여오는 스트레스라는 꼬인 매듭을 풀려면 나만의 도구가 필요하죠. 명상으로 호흡을 가다듬든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빼든 내면의 과부하를 먼저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내면의 전선을 어느 정도 풀었다면 이제 진짜 외부의 거대한 서버실에 꼬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러 가야죠. We have to deal with this issue.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 진짜 소매를 걷어붙여야죠. 직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터졌거나 아까 말한 그 에어컨 고장난 만원 버스 한가운데 갇혀 있거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원망만 해봤자 꼬인 선은 절대 풀리지 않거든요. 원망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죠. 창문을 열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다른 길을 찾든 엉망진창인 현실을 직면하고 물리적인 액션을 취해야만 하는 그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며 스트레스와 이슈라는 매듭을 풀어내고 나면 우리는 과연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길 원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죠. 아닙니다. 끊임없는 마찰과 투쟁의 끝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결국 타인과의 화합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 지을 마지막 10번째 단어, agree with,
누군가에게 동의하다가 등장합니다. 와, 엉킨 전선에 다 풀고 나서 드디어 시스템의 전원을 딱 켰을 때 경쾌하게 불이 켜지는 그 짜릿한 순간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I totally agree with your opinion. 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 누군가 내 생각의 주파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 말을 건네준다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아요. 그랬지, 엄청난 위로가 되죠. 그동안 길 잃고 헤매고 look for, 밤잠 설치며 걱정하고 worry about,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해결하려 했던 deal with, 그 모든 고단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 씻겨 내려갈 것 같아요. 우리가 타인과 부딪히고 소통하며 얻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보상이죠. 나와 당신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감각은 인간에게 엄청난 구원을 줍니다. 네, 진짜 구원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사회는 동화책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동의의 순간은 찰나이고 그 이면에는 늘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예시처럼요. 어떤 예시죠? Not everyone agrees with the new rule. 모든 사람이 새 규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우주가 있는 건데 새로운 규칙에 어떻게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완전한 화합을 꿈꾸지만 결코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이 서늘한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부딪히고 안고 가야 할 현실의 민낯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동의하고 누군가는 거세게 반발하는 그 불협화음의 지점에서 우리의 여정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반대하는 사람들과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하고 talk about, 타협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며 deal with, 또다시 새로운 방향을 결정, decide to 해야만 하겠죠. 아, 묘디우스의 띠처럼 다시 돌아가는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10개의 구동사들이 개별적인 단어를 넘어 인간 사회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대한 무한 루프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10개의 표현들을 쭉 엮어서 하나의 서사로 만들어 놓고 보니 단순한 영어 단어장인 줄 알았던 이 리스트가 갑자기 엄청나게 거대한 삶의 철학서처럼 다가오네요. 언어가 곧 삶이니까요.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떠서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 헤매고, 그러니까 look for 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세상의 변화에 압도되어 불안에 떨기도 하고 worry about 하고 다가올 예측 불가능한 폭풍에 맞서 필사적으로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리고 prepare for. 피할 수 없는 문제의 매듭을 땀방울을 흘리며 기어코 풀어내는 deal with 하는 과정들. 이 모든 언어의 궤적이 결국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궤적 그 자체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끝없는 순환의 궤도 위에서 오늘 당신의 하루를 단 하나의 구동사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남은 삶을 걸고 온전히 뛰어들어야 할 그 단 하나의 단어를 여전히 치열하게 look for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언어가 곧 당신의 세계입니다. 오늘 밤 당신만의 단어를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의 이 깊은 탐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당신의 지적인 탐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